안녕하세요. 공감, 소통, 무장, 전월 테라피입니다. 설 연휴이지만 자기 개발을 멈추지 않고 독서에 열중하시고 저에게 클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말의 내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말의 내공은 신도연, 윤나르님께서 공주하셨고요. 구체적으로 저자 소개에 대해서 이 책에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자책으로 읽었거든요. 이 책의 부제로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동서양 고전의 화술입니다. 이 책에서는요, 맨 처음에 순자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릇이 모나면 담긴 물도 모난다. 그래서 결국 이 겉으로 드러난 이런 화술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이런 이야기보다 마음 그릇을 바꿔야 이 화술도 변화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오늘부터 철학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빼앗고 싶다면 먼저 줘라. 그의 마음을 얻으려거든 우선 펼치게 하고 그에게서 빼앗으려거든 우선 주도록 하라. 이것을 은밀한 지혜라 하니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법이다. 노자가 말한 것을 실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대화란 말하기와 듣기의 어울림이면서 마음을 두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는 대학의 이야기, 대학에 나온 이야기를 실어서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경청이란 내려다보는 듣기가 아니라 나의 먼지를 먼저 닦아내고 겸허히 듣는 태도를 경청이라고 명명하고 있었습니다. 내면이 부족한 사람은 말이 건잡하고 마음에 주관이 없는 사람은 말이 공허하다. 성대중이라는 고전학자의 이야기를 실어놓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두 말은 같은 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면이 부족한 것과 마음에 주관이 없는 것은 실상은 같은 상태이죠. 관점이란 나무 뿌리와 같아서 관점이 깊고 단단하다면 다른 건 세세히 알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깊이 이야기할 수 있다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이데올기를 뭐라고 정의하시나요? 이 책에서는요, 한 사회 전반에 통용되는 지배적인 관점을 이데올기라고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말 공부에 관점 공부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면서요. 왜냐하면 이 새로운 말이 탄생하려면 이 말 공부와 관점 공부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깊이가 곧 내 언어의 깊이이다. 내가 처한 자리가 곧 나의 관점이며 무당과 목수는 서 있는 곳이 다르다. 맹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사람이란 내가 개인적 이익에 의해서 무당과 목수가 서 있는 곳이 다를 뿐이지 결국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삶의 자리에 있다는 이야기를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해석과 해설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 책에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해석이란 말씀의 감옥을 부수는 약자의 무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해석을 화자와 배경까지 아는 알을 얘기하고 주체적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었고, 해설은 말 그대로 말풀이를 해주고 객관적으로 다가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나의 말의 내공을 싣고자 한다면 해석하는 훈련이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길러질 수 없지요. 나의 해석을 거쳐야 지식은 지성이 되고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성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저는 단순히 지식과 지성을 구별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성은요, 나를 알고, 타인을 알고, 사람을 알고, 세상을 아는 것을 지성이라고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가 바드 기타라는 책에는요, 마음보다 높은 것이 지성이다 라는 말로 되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지성 없는 착한 행동은요, 악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내 생각과 다른 글, 말을 접하는 것은 나를 확장하는 귀한 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저전 영상에 정희진처럼 읽기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 정희진 씨가 그 행간을 읽어라라는 그 말이 참 저에게 묵시처럼 마음에 와닿았는데, 그 말은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이 책에 주휘라는 그 중국 그 춘추 전국시대인가 그때 나타난 철학자가 이야기한 것이더라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행간을 파악하면 맥락을 자연히 열린다. 글을 볼 때는 행간을 파악해야 비로소 도리를 철저하게 연구할 수 있다. 만약 행간을 파악하지 못하면 도리에 접근할 단서가 없게 된다. 행간을 파악하면
맥락은 자연히 열린다. 예, 주희라는 분이 이 말을 먼저 고대에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읽을 때 행간을 읽는 연습을 하면 무엇이 길러진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거에 의하면 행간을 읽을 때 통찰력이 길러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행간을 읽으면 전체가 보이는 훈련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좀 살짝 덧붙여 봅니다. 여러분 말할 때 저부터도 그런데요. 그냥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이 말하는 스타일이 다르죠. 외향적인 사람은 그냥 생각이 필터링 없이 그냥 일단 내뱉고 보고, 내향적인 사람은 한 번 더 생각한 다음에 말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책에서 말 안 되는 세 가지 법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고찰이 있을 것. 두 번째, 근거가 있을 것. 세 번째, 실천이 있을 것. 이것도 이분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요. 고대 묵자라는 분이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좋은, 저에게 의미가 되는 말들이었고요. 포도주자는 잊혀도 그 맛은 오래 남는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에서 말을 버려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 저자가 하고 있었어요. 말을 버려? 그게 뭘까?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침묵하라. 이건 비트겐슈타인이 이야기한 건데요. 말이가 닿을 수 없는 것들, 말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경외심을 이렇게 말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족하지 마라. 이 말은 현재의 행복을 빼앗죠. 만족하라 라는 말은 미래의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말은 완벽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때는 말을 버려라. 어떤 말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각오를 해야 비로소 말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통찰을 이 책에서 저는 건졌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 다 표현할 수 없는 것들, 비울 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그 명제를 여러분께 한번 도전을 드리면서 한번 사유해 보시고요. 여러분께 늘 도전이 되어드리는 옷장의 전월 테라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행복하십시오.